이사야 5장 18절 말씀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끈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뭔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다는 거예요. 그 끈도 거짓이고 또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거짓이라는 끈으로 뭘 끄느냐? 마치 수레를 끄는 것처럼 죄악을 끌어가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러니까 어둠으로 빛을 삼는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어떻게 빛을 삼을 수 있습니까? 또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는 거예요.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이지 못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거꾸로만 하고 반대로만 생각하고 반대로만 해나가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게 하실 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다. 종교, 기독교든 무슨 종교를 하는 곳이든 어떤 정치 영역이든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다시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들의 사욕, 자기들의 그 욕심만을 따를 스승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 자기네들의 그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른 교훈을 일단 받지 않아요. 단 것이라고 이것은 단 것이야, 이것은 단 것입니다, 이렇게도 그들은 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쓰다고 해도 이것은 먹으면 죽는 독한 쑥물이야, 독한 독국물이야, 이렇게도 그것을 마치 우리의 시조 할머니 하하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였듯이 먹으면 죽게 되는 그 쓰디쓴 것도 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것으로 여기게 되고 또 단 것처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는 지위에서 돌이켜 그저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요. 무슨 1인당 1억을 준다는 그런 허탄한 말에 솔깃하고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말에 솔깃하고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소리에 솔깃하고 다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보고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만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가족들은 이미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가를 100년이 넘도록 불러왔던 이 나라가 결국에는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사야 5장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은 성경 본문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 남미, 라틴 아메리카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카리브 연안의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나라야. 그 나라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어떻게 나라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그렇게 변모했는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굳이 이 나라에 보여지는 그런 일들,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과정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결국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인가? 지금 그런 과정은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저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를, 그런 과정을 지금 수년 동안 많이 지금 진행해 왔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한때는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가장 거지 나라가 됐지만 가장 부자 나라. 또 어떤 유럽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전 세계적으로 한때 손꼽히는 그런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요. 한때는 남미에 손꼽히는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최고의 거지 나라가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면 넉넉했다 이겁니다. 20년의 세월. 베네수엘라 인구는 북한 인구보다 좀 더 돼요. 북한 인구가 지금 한 2,500만 이상 정도 되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보다는 절반 정도 좀 더 되는 3천만 명이 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의 면적은 한반도의 한 4.5배 정도 돼요. 지금 이 남한 대한민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반도 전체는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베네수엘라는 91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그렇게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4.5배 정도 되니까. 그런 큰 나라예요.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천연다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보다 한 10% 더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광물도 나와서 수출도 하고 이제 이렇지만은 어쨌든 석유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차베스라는 그런 미치광이 좀 제가 이 말이 좀 거칠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차베스라는 미치광이, 차베스라는 미치광이가 집권하기 전 90년대까지는 정말로 매우 풍요롭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엄청난 석유 매장량 때문에. 그런데 1998년에 이 차베스라는 미치광이가 집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다 온 차베스가 영웅이 된 거야. 마치 지금 정복 세력이 옛날 무슨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해가지고 그 전력으로 감옥 갔던 이런 자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지금 사회 각 요직을 다 차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차베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 차베스를 영웅으로 치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준, 그 국민의 수준을 보면은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미치광이를 지도자를 세웠어요. 1998년에. 이때부터 베네수엘라가 이제 만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남미의 제일 부자 나라에서 다 함께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것만 빼면 다 함께라는 어떤 그 수식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뭐 다 함께 가자. 함께하는 세상. 뭐 함께. 이 함께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언어 전술입니다. 영어 전술이에요. 함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계가 함께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표현하는 함께랑 정말 아름다운 건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돼요. 한번 걸러봐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함께라는 그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슬로건을 다 함께. 얼마나 멋있어요. 우선 듣기에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결국에는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다 함께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함께 거지꼴이 됐어요. 한 20여 년 만에. 차베스가 98년에 집권해서 2018년 그러니까 딱 20년 만에 2018년에 우리가 잘 알았던 그 베네수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2, 3년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그런 뭐 사진도 보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람이 그 수공예 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관광 온 사람들한테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수공예 품을 만들어 그걸 파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한때 3만 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3만 배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망가지고 망가졌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뭔가 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 또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흡사 베네수엘라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뻔히 환히 보이니까.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라고 하는 자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익숙하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가해 주는 국민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그러니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씁쓸하고 더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1999년에 그 입법부를 압박할 때 당시에는 그래도 야당의 그 국회의원 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압박할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4월 15일 총선 결과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정복 세력, 정복 정권을 잡고 있는 범요권이라는 세력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굳이 입법부를 압박할 필요조차도 없어버리게 되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이 나라예요. 압박 굳이 안 해도 돼요. 같은 편이니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개헌만 펴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사천리로, 일방통행 일사천리로 모든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개헌성은 다행히 막았다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 우익 측에. 그런데 보세요. 지난 탄핵 사건 때 65명의 사람들을 마음을 돌려가지고 탄핵에 가세해가지고 엉툴당툴 그런 탄핵을 시켜버린 거 봐요. 그런데 10여석 정도 거기다 더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니 뭐니 이게 다 억압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 이제 가동하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더 부들부들 떨겠어요. 그런 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은 10석 정도 구워 삶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석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베스는 그래도 입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지만 지금 이 나라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압박할 필요조차 없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니까. 참 이런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참 어찌하다가 그렇게 되었던지. 물론 여기 근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 근본적으로 지도자 부패,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로 기인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교육하지 못하던 결과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좌익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반미예요. 반미. 차베스가 반미 노선을 추구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일구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폐허가 된 그 강토에 참 쓰라린 그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눈물로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궜잖아요. 한미 동맹이 개헌의 결성이 돼서 그 한미 동맹의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붉은 공산주의 세력, 물론 하나님께서 붉은 세력의 3분의 1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일을 정해 놓으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이 어떤 손노릇을 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없던 나무가 여기 세워지고 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이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게 해서 일단은 어떤 국방의 큰 위험, 그래 미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겠어요, 이제 함부로.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에 든든한 그런 기반이 닦여진 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의 부흥을 일구었단 말이죠. 이건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외국에서 뭐 동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생각을 해요.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좌익 성향에 좀 심한 표현으로는 종북 정권이 들어서서 걔는 반미 노선을 이제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베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차베스가 했던 방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 노선. 이 반미 성향에 강한 자가 바로 차베스라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또 아주 익숙한 무상복지 정책. 무상으로 복지하겠다.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익숙한 말을 또 듣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누가 먼저 사용한 줄 알아요? 이 차베스라는 놈이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아니, 사람 귀한 건 누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사람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표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목숨이 의복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신 이 인생, 특히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는 사람이 먼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그 시 혜택을 입은 생명들은 그 위로 누가 계시는 거? 위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표어입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는 이 표어를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하자면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먼저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도모하고 뭘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 기독교적인 그 가치와 이념이 세워져야 돼.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짐승보다는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되고, 다른 어떤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들, 가치가 어떤 인간의 생명보다 덜한 것과 비교 견주어서 사람이 먼저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베스가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확산시켰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그렇게 따라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어떤 자기의 뚜렷한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가치가 자기 안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주관이란 것은 자기 어떤 고집을 내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가치가 자기 안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생명, 이런 생명이 돼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속지 않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걸 분별해 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 가치가 자기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듣기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심령 상태가, 정신 상태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자들이,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미혹하는 자들, 동물을 단물이라고 미혹하는 이런 자들의 그 거짓 선동이, 페퓰리즘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무상복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재벌들에게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생활을 가는 그런 자들을 보면 뭐 재벌 해체해라, 무슨 이재용 구속시켜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 무슨 재벌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떤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하고, 물론 어떤 불법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됐던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착취하는 이가 덜어 있기도 하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남 잠잘 때, 잠 덜 자고 남 놀러 다닐 때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일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범죄 취급을 하냐,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이란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이 아니고,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게 공평이요.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 거, 많이 버는 거, 그게 공평한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익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진 이유가 그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 민주화를 이제 요구한 거예요. 경제 민주화도 이번 좌파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박근혜
정부 출발할 때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이끌어들여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된 우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수준이 공짜 좋아하고 무상복지 좋아하고 돈 많이 가진 재벌들을 범죄 집단처럼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나 이런 이 불평불만에 이런 이 잘못된 그 심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말을 해가지고는 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선거에도 이쪽에서는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준다고 할 때 50만 원 준다고 하지 말고 왜 100만 원 주는 것을 잘못됐다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았구나 하고 다음 선거는 그 결과가 바뀌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럴 만한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무상복지를 하려면 많은 자금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자고 막 국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 산업 재배를 해체하라고 막 요구를 하니까 이제 차베스가 또 그 요청을 이제 들어가지고 석유를 다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소유했던 그 재벌들을 다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 산업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을 이제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막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차베스는 무상복지를 이제 지급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국을 합니다. 이렇게 무상복지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또 적폐를 몰아가지고 매도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쌍둥이처럼 마치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드디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굳이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중산층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펑펑 나온 그 석유 팔아가지고. 그래 외국에 수출하는 석유 외에도 다른 거 있지만 거의 70~80%가 그 수출품이 석유였어요.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막 무상복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상류층들은 이제 그 높은 세금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이민을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류층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2010년대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상류층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세금을 거둬들일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요즘 또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1인당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라.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70%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이 더불당 그 당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공약을 했으니까 100% 줘야 된다. 100% 주되 나중에 많이 가진 자들은 100% 이제 100만 원을 받고 나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를 해야 된다. 지금 자발적 기부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모본으로 먼저 자발적 기부를 했나. 그러니까는 또 저쪽에서 친문 세력들이 막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고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말이 자발적 기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발적 기부. 진짜 여러분들 자발적 기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곳은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 같은 분이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총칼을 앞세워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별로 생각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신 불쌍한 생명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적인 기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들을 총칼을 앞서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총칼만 안 들었지, 자발적 기부는 아름다운 말만 앞세웠지, 실상은 그게 강탈적인 거예요. 왜? 만약에 그걸 자발적 기부를 이제 안 하면 어떡해? 인민재판에 세워지는데, 인민재판, 누구는 기부 안 했다더라, 누구는 기부 안 했다더라.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올해부터 그런 굉장한 그런 미친 광풍이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휩쓸고 갈 겁니다. 이 자발적 기부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이렇게 해서 상류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무상복지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무상복지에 길들여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또 최저임금을 요구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주라.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저임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을 또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대통령한테 요구하면 들어주면 얼마나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리 높습니까? 그리고 이 차베스라는 자도 그런 마약에 사실은 스스로 취해버린 거죠.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이 어떻게 거지 꼴이 되어가는 것보다 자기의 인기, 자기가 칭송받고 이런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생산비가 이제 솟구칠 거 아니에요. 생산 단가가.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인건비가 자연히 올라가죠. 최저임금을 올려주라는, 인건비를 올려주라는 말 아닙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니 생산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가면 같은 물건이라도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만들면은 물건이 비싸지를 않는데, 굉장히 인건비가 비싼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은 제품의 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뭐 몇만 프로, 몇백만 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니까 또 이 차베스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은 시장 가격 통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 이 중공 계질 사태를 통해서 다 겪어왔잖아요. 마스크 가격 통제한 거 알죠? 차라리 마스크 가격 통제를 안 하고 외국으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통제만 잘하고 시장 경제 올려 맡겨놨더라면 굳이 우리들이 마스크 사려고 줄 서려고 줄 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수고들을. 그리고 서로 이제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죠. 여기저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시장 경제예요. 그런데 마스크 가격을 통제해 버리니까는 누가 미치는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장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미치고 생산하려고 하겠어요?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가격 통제를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나 가격을 통제하지 시장 경제 하에서는 가격 통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가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손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자기가 벌어놓은 돈 여러 개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다가 이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보니 어떻게 한없이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요. 최저임금이고 뭐고 일자리가 있을 때 최저임금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일자리가 없어지면 무슨 최저임금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회주의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를 하자 베네수엘라 가게들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들은 다 바닥이 났고 드디어 2018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무상복지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 그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안타깝지만 여자들은 자기 몸을 생계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몸을 팔러 다녔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여자들. 그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뭐 남자든 여자든 타산지수로 삼아서 우리도 지금 저 길로 가고 있구나. 얼마만큼 왔는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대의는 안 했지만 지금 멈추지 않고 만약에 폭주 기관차처럼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이상으로 처참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천년 자원이 돈이 될 만한 외국으로 수출할 만한 석유가 펑펑 납니까? 무슨 광물이 펑펑 납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장 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셀러리맨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길로 가면은 얼마나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들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상적으로는 월남이 공산화됐다는 것은 먼 70년대 동남아 어떤 한 나라 이야기처럼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역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는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겠죠. 아직은 그래도 벌어놓은 돈들이 있고 여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끝에 가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한없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이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얼마나 최고의 그런 시설에서 좋은 데 눕히고 시설 좋게 해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신생아들을 눕힐 침대가 없어가지고 종이 상자 만들어. 그러니까 박스지. 우리나라 뭐 사과 박스니 뭐니. 신생아들의 박스에다 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종이가 없어가지고 여권을 만들 종이가 없었대요. 외국에라도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권을 만들 종이조차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단지 이대로 가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있잖아요. 세금 퍼주기 실험. 이거는 벌써 20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나 마두로가 다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처참했다는 것을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베네수엘라 삶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국민이라는 자들이 그걸 원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 아래 반기업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이른바 뭐 개념 연예인, 뭐 좌파 언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좌파 정권은 폭주 기관차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낭떠러리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쌍둥이처럼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이런 것은 교훈으로 얻고 또 얻어야 되는데 차베스가 이제 그러다가 죽었어요. 2013년에. 2013년에 죽어가지고 차베스가 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자기 후계자를 지명을 했어요. 마두로라는 자들. 지금 대통령이에요. 이제 자기 후계자로 선출해 주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니까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망쳐 먹었지만은 이 마두로라는 자를 또 지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2013년에 4월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라는 자가 2013년부터 집권을 해가지고 그 재선이 이제 2018년에 이제 재선을 다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그 몸무게가 있잖아요. 8.62kg이 줄어버렸어요. 전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한 사람이 8kg씩 대략 10kg씩 줄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자를 또다시 당선을 시켜준 거예요. 대략 한 60%가 넘는 67% 정도의 지지율로. 이 제대로 된 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국민들의 면면이 모두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한 절반 이상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에요.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그러잖아요. 마두로 다이어트. 먹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마두로가 2018년에 재선을 이제 그 선거 당시에 어떤 자가 한 말이 있어요.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또 다시 마두로라는 저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차베스 때부터 무상복지 정책이 잘못되고 사회주의 정책, 반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차베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상복지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마두로의 그 사회주의 정책이 그렇게 돼서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자들이 그러니까 우익 부자들이 물자 자본을 숨겨놨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의 이 현실을 이렇게 지금 제가 몇십 분 동안 말을 했는데 마치 베네수엘라는 이름을 떼면은 이름을 감추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 낭떠러지라는 절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제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이 나라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소망이 보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이 무상복지정책, 이 사회주의라는 이 폭주기관차가 계속 달려가다가는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더 처참한 그런 모진꼴을 이 나라 백성들이 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없어요. 온전 다 폐기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뭘 또 타겟을 삼아서 망가뜨릴지 조선산업이 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 될지 지금 뭐 이 포스코나 철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또 파괴시키려고 뭐 환경이니 뭐니 그걸 앞세워가지고 그런 공장을 기계를 세우게 하고 이런 짓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꼭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현실을 정말로 바로 알아가지고 나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성경적인 정책 그리고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이런 이 종북 정책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런 노선 이런 정책들과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서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선지 국가로서 아름다운 그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서 정말 쓰임을 받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